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조중동에서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몇 달 사이 바뀐 이들의 논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면서 국내 언론의 이 부끄러움 함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노골적인 이 언론들의 정권 비판론과 교체론 부추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느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변화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인데, 자, 언론과 정치 권력이 손을 잡게 되면 어떤 기사가 생기는가? 이에 대한 것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조선일보의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영끌 말고 기다리라더니 집값 2배 올랐다. 부동산 청원 본물. 자, 이 기사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8월 1일에 올라왔던 조선일보의 기사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은 급감하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집값 폭등,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1년 전 전임 장관도 거품이다. 영끌하지 말고 기다려라 했지만 집값은 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 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가 됐다. 무주택 서민은 오늘도 패닉바잉 중.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과도 없고 해법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서 국민 탓 또 뒷목 잡게 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무주택자는 매일 폭등 중인 집값에 하루를 분노로 시작, 행복 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의 200에서 300% 올랐다. 너무 창피한 거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했는데 정말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8월에 올라왔던 기사죠. 8월 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다수라는 내용, 그리고 집값과 전세값 급등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것만 보도해요. 정부나 어떤 민주당의 입장은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집값 폭등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뜨겁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이 기사. 이렇듯 지난해 8월만 해도 조선일보의 기사는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그 이전에 조중동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같은 뉘앙스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럼 부동산 폭등에 대한 이야기,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소식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말 크게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의 기대감 커진 재건축 단지, 호가 오르고 매물 회수. 이런 제목의 기사죠.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 체납 방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통과해야 하는 재건축의 사업 첫 단추다. 재건축 사업을 옥죄는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자 압구정, 대치, 청담, 잠실, 여의도, 목동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 지역이 들썩이는 상황이다. 불과 반년 만에 부동산 폭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기대감으로 바뀌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경제만 이랬던 것은 아니죠.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황금기 온다. 서울 주요 추진 단지들 기대감에 들썩. 보시다시피 재건축 황금기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인데, 연합뉴스만이 아니었어요. 레거시 미디어들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회사격인 이 하청 언론들 역시도 이거를 받아쓰면서 폭등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황금기라고 포장을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들의 상당히 편향적인 보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집값 오른다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더니만 지금은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집값 오를 때 니들 속 참 좋으면서 그 난리를 쳤던 거냐, 이런 비판의 댓글도 있었고요. 불쌍한 서민들 이번에도 속았다라는 이야기도 달렸죠. 그리고 어제 더 황당해야 할 만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자, 집값 폭락된 영끌족 파산 사태, 새 정부 대출 완화 신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은 유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급등은 기본적으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원인이다. 지금은 집값 상승기와는 정반대로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기, 집값 조정기에 이미 접어들었고 집값 급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주택시장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져 정책 변수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 주택시장은 정책보다 금리,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가 더 결정적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인허가 측면에서 보면 결코 그러지 않았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2017년 11만 3,131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지요. 즉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 대출 규제는 왜 하냐 이런 총공세를 가하던 이들이 지금에 와서는 평가를 뒤집어서 마치 선심 쓰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충분히 했어. 그리고 대출 규제 필요했어. 그 잘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언론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졸지 말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조중동 등의 언론들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써왔는지는요. 영국의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를 보면 또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보시죠. 자, 이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옮겨서 보도한 이 비즈니스 포스트의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영국 언론 윤석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손대고 싶은 유혹 뿌리쳐야. 자, 보시면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값이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당선자의 주요 임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외신이 이처럼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볼수록 기가 차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려왔던 이야기긴 한데 여러분들 언론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은 이 4부의 역할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되고 권력으로부터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언론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느껴왔던 이 언론은 그 기능이 과연 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현대사를 보게 되면 분명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언론에 대한 정치 권력 그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어 왔어요. 특히나 95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당시 조선일보의 편집권이 과연 독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런 그 설문지를 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54%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를 가로막는 주체에 대해서는 61.4%가 경영진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목했다라고 해요. 그럼 그에 반해 정치 권력이 과연 이 언론사들을 주물렀는가? 정치 권력이 주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설문지에 대해서는요, 고작 2.9%만 응답을 했어요. 문민정부에 이어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 권력이 언론에 대한 간섭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히려 언론사의 경영진이 내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편집권을 제한하고 침해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바뀌어요. 비슷한 유형의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아니,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에 대해서요, 그 주체가 누구냐, 누가 언론을 지금 침해하고 있느냐를 31.4%가 정치 권력을 지목합니다. 지난 2%대의 그 이야기와는 확실히 달라졌죠. 반면에 자본 권력이 20.4%였어요. 정치 권력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 그 연합뉴스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게 되면요, 무려 86.9%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언론의 간섭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의 그 공작 정치는 온갖 그 심리전, 어떤 선전전을 여러 방식으로 전개를 해왔고 언론들은 이에 적극적인 어떤 도구로서 활용이 되어 왔죠.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를 칭송한다라 그래서 뭐 박비어천가 이렇게 불려왔던 언론의 행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로 드러났습니까? 윤석열 당선인만을 위한 윤비어천가를 언론들이 불러댔죠. 특정 정치인에게 친화적인 친이, 친박, 친윤 그런 언론화가 되어 왔던 겁니다. 이는 모두 그 민주당 정권이 아닌 자신들의 오랜 유착 대상인 국민의힘 정당에 힘을 실어줘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언론이 이들 정치 세력에게 어떤 그 정치 세력에 갖고 있는 잘못된 내용들, 사건들
이런 것을 불식시켜주고 나아가서 오히려 이걸 포장해주고 미화까지 하는 실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 권력과 손을 잡아왔던 겁니다. 자, 소수의 양심 있는 언론들이 분명 뭐 지난 현대사에서 이 정치와 재벌 권력에게 저항을 해온 역사는 있긴 한데 그건 또 소수였어요. 정말 소수였어요. 그래서 언론사들은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냥 펜을 마치 검처럼 그들의 어떤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해서 이들을 비호해 왔고요. 돈과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던 거죠.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도 이걸 과연 단순한 언론사들의 암묵적인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해왔던 언론의 행태가 있잖아요. 망해봐라 망해봐라 아주 진짜 저주를 퍼붓듯이 그리고 망할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보도를 쏟아냈던 것에 완전 지금 반전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자마자 그 본색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론이라고 부르기에는 언론인 척하는 광고 회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띄워주기 위한 광고 회사. 그리고 그런 정치 세력과 그 결탁이 되어 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춰서 특수 관계로서 유지해 왔던 이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부디 이들 광고 회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